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모니터 수리 실전 과정입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강좌를 올려놨죠. 전자 이론서부터 소자 양분 판별법, 네, 모니터 수리, 입문 및 수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네이버 TV를 통해서나 제 공식 카페를 통해서 많은 이론에 대한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강좌를 지금 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은 질문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구독자 덕분에 저희가 이제 1200명의 그 구독자가 육박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요. 자, 모니터 수리 실전 과정을 오픈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수리를 뭐 잘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 유튜브나 뭐 네이버 TV나 제 공식 카페에 들어올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이 강좌를 듣는 사람들은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취미로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뭐 수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이론에 대한 어떤 보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듣는 강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초 이론서부터 어떤 인터넷에도 없는 그런 강좌를 제가 올리게 된 동기였었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강좌를 자꾸 진행하는 목적 중 하나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제가 이런 일을 접했기 때문에 저도 초년 시절에 많이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변도 안 해주고 인터넷상에는 어떤 그런 내가 원하는 자료도 없고 또 돌아다녀 봐야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전전긍긍하다 독학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다가 실력 향상을 도모를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느끼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입문하는 사람이나 취미를 하는 사람한테 최소한도 어떤 그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또는 방법론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에 동영상 강좌를 올리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주로 이제 제가 강좌를 올린 주 목적이, 물론 뭐 또 올린 강좌가 뭐 여러분들한테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튜브 강좌를 올리는 사람들이 물론 저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면에는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강좌를 올리지만 저도 그 강좌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수익이 나야 보람을 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도 숨어 있는 거죠. 물론 그 유튜브 강좌 올리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태까지 강좌를 진행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좀 성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보면 뭐 이런 이론보다는 빨리 그 원포인트 수리를 좀 알려달라, 이런 의도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수리 사례를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수리의 스킬업을 위해서 기초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리를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자 설계, 어떤 이 전자기기 설계하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론 공부를 대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실제 실무에 있는 사람들도 먼저 이론을 정립한 가운데서 모든 전자 설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수리맨들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성급한 사람이 많고, 제가 이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좀 불나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좀 약간 여러분들 듣기 싫은 어감일지도 모릅니다. 불나방은 뭐냐면 밝은 불만 있으면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보통 보면 자기 원포인트 수리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원포인트 수리 지식이 없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로 가고 이 사이트 옮기고 저 사이트 옮기고 그런 사례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년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강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초 이론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 역시 지금도 이론 정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실전 강좌를 오픈하게 된 목적 자체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강좌를 좀 열심히 들었으면은 제가 후에 만든 강좌를 이해를 했을 텐데 앞에 강좌를 전혀 듣지도 않고 자꾸 이론
부분에 대한 강좌를 듣지 않고 질문한 유형을 보면 그거 다 있는 내용인데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모니터 수리 실전 과정을 오픈해서 집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입문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을 보면 제가 입문을 하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치밀히 어떤 그 전자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할 때는 반드시 연장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비가 갖춰져 있으면은 우리가 수리나 아니면 어떤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론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이론들을 좀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수리를 하고 싶은데 수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강좌를 듣는 사람들은, 고수들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수리 잘하는 사람이 못하러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하지만 잘 모르고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이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뤄서 지금 이 강좌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지금 현 주소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량 유형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해서, 어떻게 수리를 해서, 어떻게 이제 그 테스트를 해서 고객한테 인도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좌를 1강부터 4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좀 더 복수 차원, 리뷰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올려진 강좌를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좀 이 내용을 갖고 좀 여러분이 습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1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알아야 될 이론 및 갖춰야 될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장비 쪽은 입문하시는 분들 쪽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장비는 메모를 해놨다가 그 장비를 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강 모니터 수리 전 알아야 될 이론 및 갖춰야 될 장비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오늘 교육을 무슨 내용을 갖고 진행할 것인가. 자, 실전 수리 전 이수해야 할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니터 수리를 하던, TV 수리를 하던, 메인보드 수리를 하던, 분명히 우리가 그 전자기기에 보통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그것들은 전자 소자들이 많죠. 그죠? 뭐 RLC 수동 소자서부터 뭐 전원 소자, 뭐 FET라든가 PWM이라든가 이런 레귤레이터가 많죠. 그 전자 이론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 소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FET는 어떻게 양비를 판별하지? 이게 양품이야 불량이야? 또 이 레귤레이터가 왜 이게 양품이고 불량일까? 그죠?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소자, 능동소자를 어떻게 양부 판별하고 그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이론에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요. 모니터 수리 과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분이 뭐냐면 모니터 수리를 먼저 입문을 하세요. 제가 봐도 그게 좀 타당한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메인보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PCB 한 장의 모든 역할들이 하나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 요소 찾기도 힘들고 수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바로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데스크탑용 메인보드가 있고 노트북용 메인보드가 있죠. 그래서 어떤 PCB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리 과정이 난해하고 동작 원리라든가 회로 해석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은 어떤 그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자, 보드들이 나눠져 있죠. 전원을 공급하는 립스 보드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죠? 영상 관리를 해주는 AD 보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액정의 어떤 그 영상을 나타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패널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OSD 보드라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분담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고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고장 요소를 찾기가 조각조각 나눠지기 찾기가 쉽다. 그래서 먼저 입문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거죠. 그 제일 먼저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좌에 보면 모니터 입문 수리 과정에서 그 많은 이론을 체계적으로 올려놨는데, 특히 우리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동작 원리와 회로 해석을 좀 여러분들이 해줘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을 모르고 수리한다는 자체는 원포인트 수리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원포인트 수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론도 물론 많이 알지만은 많은 모델, 그 여러 가지 모델을 접해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고장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그분이 숙련이 됐기 때문에 원포인트 수리라는 거지. 지금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조금 아는데 난 이 이론보다는 빨리 난 수리하는 걸 원해. 그런 사람들은 이 강좌를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도 많은 그 노력과 여러 가지 모델에 수십 번의 그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거쳐서 원포인트 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수리는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원포인트 수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 큰 그런 아주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 수리 전에 우리 있어야 할 이론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수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장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저도 초년 시절에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샀다가는 그 장비가 창고에 썩고 있는 장비들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니까 돈의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좀 경험자 얘기를 들어서 이 장비만 구입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다가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모니터 수리 시 갖춰야 될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종류가 많죠. 뭐 솔더링 장비도 있고, 뭐 펌웨어 관련 장비도 있고, SMT 관련 장비도 있고, 또 우리가 수공구도 있고, 부자재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제품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제품들을 뭐를 우리가 구입해서 갖고 있어야 내가 수리를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 그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그 초보분들이 지금의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부품을 지금 하나 콘덴서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입하면 되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 및 부품 구입처, 뭐 이 사이트를 제가 선전하고 영업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해서 이 사이트를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하고 또 잘 알려주고 또 한 개라도 좀 배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그 초보분들의 그 지인분들을 가끔 매장을 찾아가 봐요. 찾아가 보면은 이게 진짜 그분이 수리를 하는 사람인지 그 쓰레기장을 연출하는 그런 매장의 어떤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 좋은 거죠. 요즘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고객들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수리하는 사람이라서 막 부품을 어지러 놓고 하는 것은 옛날, 그죠? 80년대 시대의 어떤 그 생각이고요. 요즘은 내부 매장이 꼭 인테리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조그만 매장이라도 좀 더 깨끗하게 어떤 고객이 와서 편안한 마음에서 상담을 하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연출을 좀 시켜야 되는데 꼭 인테리어를 많이 했다 그럽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비 배치를 하고 또 소비자가 봤을 때, 고객이 왔을 때 어수선하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보면 수리하는 사람들은 매장들이 작아요. 저도 지금 한 3평 정도 되는 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게 보면 한 5평 뭐 이렇게 6평 정도 되는 가게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수리실을 별도로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장비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장비 배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작업성을 고려를 해야 되나. 작업성이 나쁘다 그러면 우리 수리할 때 굉장히 지장용을 어떤 작업 공수를 많이 우리가 차지하겠죠. 그래서 뭐 장비가 막 배치를 하는데 많다 그러면 선반을 달아서 이중으로 하는데 어떻게 좀 보기 좋게 또 작업성 좋게 할 것이냐, 그런 장비 배치 요령에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끔 이제 지인 매장을 방문해 보면 뭐 립스보드서부터 이런 폐자재들이 막 수리실 안에 가득 쌓여 있어요. 발을 이렇게 짚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정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리용 부품 보관함, 우리가 지금 뭐 수리라고 해서 콘덴사서부터 전원관리 소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부품 박스를 어떻게 배치하고 만약에 그 부품을 찾을 때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관건이겠죠. 자, 내가 콘덴서 220 마이크로 콘덴서를 찾으려고 그래. 부품통 한 통에 쓸어 넣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겠죠. 하지만 부품통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보관했을 때는 좋겠죠, 그게. 그래서 이제 수리 부품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박스에 라벨을 붙여서 또 색깔별로 분류한다든가 이런 분류 기준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잘 보관하는 배치 요령에서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우리 수리맨들이 제일 그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환기 시설이죠. 좀 우리가 뭐 좋은 말로 하면 닥트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한테 닥트 시설 맡기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이 닥트 시설을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다가 이 환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대부분 가면 이 모든 어떤 그 남연기라든가 화학 제품의 어떤 그 연기들이 보통 그 매장 안에 차 있는 경우가 많죠. 왜? 그 연기를 바깥으로 빼놓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건강도 해치지만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도 많은 그 뭐랄까 불쾌감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두나 아니면 열풍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플락스를 쓰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작업을 해봤을 거예요. 많은 연기가 나죠. 그 연기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주 그 독성 연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장에서 바깥으로 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리실 환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1강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전 수리 전 이수해야 될 과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먼저 입문하시는 게 모니터라고 얘기했죠. 모니터 쪽을 우리가 고장 수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이론, 소재 양부 판별법, 소자 종류, 소자 역할, 소자 양부 판별법, 기초 장비 사용법을 우리가 분명히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수리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작 원리라든가 회로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고장 수리가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SMP 립스보드가 고장이 났어요. 자, 립스보드 동작 원리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겠죠. 립스보드는 우리가 SMP에서는 5개 회로의 파트를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다. 그럼 동작 원리를 모르면은, 그죠? 여러분들 수리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립스보드를 출력을 재니까 5V, 12V가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이 역할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M한 대를 여러분들이 뒤지고, 여러분들이 그 고장 분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회로 해석에 대해서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냐면 제 강좌에다 올라와 있죠. 보통 보면 수리 입문 기초 과정하고 모니터 수리 실무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모니터 수리 실무 과정에는 이론을 위주로 좀 강좌를 올려놨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실전 수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죠? 제가 지금 아파트 공사를 놓고 아파트 건설을 놓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45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간에 기초공사를 해요. 45층의 건물이 견딜 수 있는 기초공사, 땅을 깊게 파고 파일을 받고 거기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완전하게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게 완전하게 완성이 될 때까지 1층, 2층 이거 올리지 않죠. 기초가 완전히 구성된 상황에서 1층부터 45층은 금방 올라가죠. 우리가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이론이다 이거죠. 이론. 그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한 상황에서 실전 수리를 해야지 여러분들 나름대로다가 수리가 재미있고 또 나름대로 수리가 빨리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 이론이라는 것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주로 이제 저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참 이런 강좌를 많이 찾아 헤매 봤는데 참 많이 찾았다, 없다, 근데 여기가 유독 이런 게 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유튜브를 나름대로 검색하다가 내 강좌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많은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수리 전에 이런 강의를 좀 더 한 번 더 정독, 그죠? 다독보다는 정독을 좀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초적인 이론이 정립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강좌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세 가지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제 유튜브 내 컴퓨터라는 제 크리에이트 네임이 내 컴퓨터입니다. 내 컴퓨터. 유튜브에 내 컴퓨터 쪽으로 들어가면 이 유튜브에 제 사이트에 뭐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 동영상 쪽을 들어가요. 이 동영상은 올린 순서대로 난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체계적인 강좌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재생 목록을 누르게 되면 이 강의 주제별로다가 1강부터 쭉 순서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시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고, 이거 지금 난순으로 막 올려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강의를 여러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재생 목록을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자 이론이 양부 판별법이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좌측에 우측에 보면 이 강좌가 이렇게 1강부터 올려져 있어요. 1강부터 전자이론 양호판별법에서 기본 장비 부품 쪽에서 이렇게 콘덴서서부터 맨 마지막에 포터커플러 TL43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강좌를 들으실 때 요 1강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가 아니라 나는 네이버 TV를, 요즘 이제 네이버 TV도 유튜브처럼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유튜브 쪽도 제가 올려놨어요. 물론 뭐 메뉴는 좀 유튜브하고 좀 틀리는데 네이버 TV를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동영상 쪽을 보지 마시고요, 이 재생 목록을 들어가십시오. 재생 목록을 들어가면 요렇게, 그죠? 요 이 유형별로다가 강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정식 정회원이 돼갖고 네이버 카페, 제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여기도 똑같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공식 카페에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기전자 기초강의실 보면 자 1강부터, 그죠? 1강부터 쭉 돼 있죠. 모니터도 마찬가지 쭉 1강부터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 쪽 들어가면 자 1강부터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들어있죠. 요걸 강의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 TV나 유튜브는 가입 없이도 들을 수가 있는데, 카페는 정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강좌를 듣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면 정회원 신청을 하시면 제가 바로 보고 등록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어느 강좌를 듣던 이 세 군데 이 강좌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실전 수리 전에 여기 강좌들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유형별로다가 실전 강좌를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쪽에 올려놓을 건데요. 실전 강좌를 들을 때 이 이론을 모르면은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지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모르다 보니까 그냥 닫아버리고 나가고 관심을 안 두고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 포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제가 이 강조드린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다가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좀 정립을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영상 강의 장점이 뭐냐면 되돌려보기가 가능하잖아요. 또 요즘은 뭐 알다시피 지하철로다가 출퇴근하는 사람은 지하철에 와이파이 무료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강좌를,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죠? 스마트폰으로 우리 강좌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지금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실력이 스킬업, 레벨업이 되기를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좌를 듣고 이론을 확실히 정립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니터 수리를 위해서 일단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 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야 될 그 꼭 갖춰야 될 장비, 제가 여기 드리는 말씀은 다 갖춰야 될 장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수리시에 갖춰야 될 장비는 일단은 측정 계층 장비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압 측정 장비로서는 대표적인 게 테스터기죠. 테스터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보시는 이런 디지털 테스터기는 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런 다 갖고 있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 디지털 테스터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측정상 사항이 이 액정에 숫자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편리하죠. 옛날에는 아날로그 테스터기는 이 지침에 이거를 저항 모드냐 전압이냐에 따라서 이 지침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다. 근데 이 아날로그 테스터기도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디지털 테스터기, 아날로그 테스터기는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라 하는 필수 장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아날로그 테스터기를 갖고 있는데 이 테스터기는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테스터기 같은 거는 가격이 비싼데요. 일단 좋은 장비와 나쁜 장비 차이면 약간의 정밀도 차이는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렴한 장비도 좋은데 그래도 아주 저렴한 것보다는 조금, 그죠? 보통 디지털 테스터나 아날로그 테스터기는 4만원에서 5만원 사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한 5만원 선에서 여러분들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도 S사 제품에 그런 좋은 제품도 있어요. 가격도 비싸질 않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터기를 구매할 때 여러가지 기능이 탑재된 거를 자꾸 구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여기도 보면 뭐 TR의 어떤 그 핀맵을 체크하는 거, 여기도 핀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복합된 기능이 저가 장비에 있다는 자체는 다른 기능이 부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터기 구입할 때는 뭐 이런 부가 기능이 없는 것들을 구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기능 테스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다 이런 거를 뭐 있는 우리가 장비를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좀 단순한 거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테스터기가 보면요 이 안에 건전지 9V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넣어놓고 이게 좀 쓰게 되면은 계속 배터리가 달고 있겠죠. 근데 이 테스터기 어떤 거 보면 안 쓰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전원이 꺼지는, 그죠? 그런 테스터기를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걸 좀 필요로 하죠. 왜냐면 이거 배터리가 나가지고 측정할 때가 측정이 안 되면 좀 짜증이 나죠. 그럼 또 9V 전기 그 배터리나 아니면은 1.5V 배터리를 갖다 구해서 또 사서 또 그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절전 기능 있는 거, 그죠? 시간이 되면 이게 꺼져 버리죠, 이게. 아니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절정이 없는 것들은 여기 오프라는 이게 있어요. 이걸 돌려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불편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쓰면은 액정이 꺼지는, 그죠? 그런 테스터기를 구입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테스터기는 뭡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자는 게 DC 전압, 그 다음에 AC 전압, 그 다음에 저항, 그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 그 다음에 부자, 어떤 쇼트 유무를 잴 수 있는 부자, 그 모드를 제일 많이 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제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테스터에도 가능한 구입을 하셔라 하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파형 측정 장비는 이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 그죠? 이 오실로스코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립스보드 SMPS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SMPS가 우리가 5개의 회로를 가지고 있다, 그죠? 자, 1단계가 뭐냐면 EMI 필터 또는 라인 필터라고 얘기하는 거쳐서 1차 정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스위칭 단계를 거쳐서 다시 2차 정류를 거쳐서, 그 다음에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항상 일정한 전압이 나오도록 유지하는 피드백 회로, 이렇게 5개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2차 측에 5V, 12V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2차 측에 2차 정류에 의해서 쇼트키 다이오드가 있는데 양부 판매가 정상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스위칭에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PWA VC 전압 들어가고 있는 것은 디지털 테스터기로 측정하면 전압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아웃풋 쪽으로다가 뭡니까? FET 게이트 쪽에 온오프 신호를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아웃풋 신호가 나오고 있나 측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테스터기 갖고는 전압만 나오는 거예요. 전압만, 그죠? 이 파형을 측정해 봐야 돼요. 파형을 예를 들어서 그런 파형을 측정해서 이 스위칭 신호가, 온오프 신호가, 이 구형파 신호가 정확하게 나오는가, 이게 왜곡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그죠? 요게 온 타임이고 이게 오프 타임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0, 1 값이냐 0 값이냐에 따라서 얘가 스위칭 신호를 주는 겁니다. 게이트에. 그래서 FET넷 드레인에 걸려있는 310V를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해서 트랜스 1차 측으로 넘겨주는 거죠. 이 신호를 봤더니 이렇게 나면 정상인데 이 신호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왜곡돼서 나오더라. 아 이거 불량이구나. 이걸로 바로 파형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오시로스코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테스터기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디지털 오시로스코프는 이 파형을 측정하는 거죠. 어떤 이 전기적 신호를 이 액정에다가 파형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장비다. 그죠? 신호들의 변화를 갖다가 얘가 나름대로 연산을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장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디지털 오시로스코프를 구입할 때 우리가 주의점이 뭐냐면 100MHz 이상을 지원되는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측정 장비 중에서 이 오시로스코프가 좀 단가가 비싸요. 보통 50만원에서 보통 뭐 150만원 사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뭐 5, 60만원짜리 장비를 지금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좀 입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우면은 인터넷 보면은 옛날에 이제 이 디지털 오시로스코프로 바꾸면서 아날로그 테스터기를 아날로그 오시로스코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에 팔려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죠? 중고 사이트, 그죠? 중고 사이트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 아날로그 오시로스코프는 보통 한 20만원 선, 뭐 15만원 선, 100메가 이상 되는 게 그렇게 된 게 좀 괜찮은 장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특히 이제 이런 측정 장비들은 오래되면은 그죠? 이 파형들이 이런 그 파형들이 왜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로스코프 제가 그 유튜브에 오시로스코프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항상 장비를 구매를 하면 중고를 구매를 하든 새거를 구매하든 간에 프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프로 보상을. 자, 프로 보상할 때 이런 구형파가 나오는데요. 과보상하냐 아니면 적정 보상을 하냐에 따라서 이 파형이 이런 식으로 왜곡된다. 이거 과보상된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파형이 돼, 이런 파형 구형파가 나오는데 이 프로 보상을 해서 이 구형파를 나오게 할 때 요 부분이 노이즈가 없게끔 정확히 맞춰주는 방법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런 걸 참조해서 중고를 구입하시는 분이나 물론 새 거는 다 조정해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날로그 중고를 구입하시는 분은 구입을 해서 프로 보상을 해서 이 파형을 정확히 측정할수록 하고요. 본인이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측정 장비를 그 교정해주는 이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다 맡겨서 또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프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0메가 이상 되는 걸 구입을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데이터 측정 장비로는 이제 스마트 트위저가 있는데요. 뭐 사실은 요런 구입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뭐냐면 이 측정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패널 보드라든가 아니면 AD 보드라든가 굉장히 그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우리가 테스터기를 갖고 이용했을 때 리드봉을 양쪽을 대고 뭐 측정을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여기 핀셋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특히 이제 SMD 타입의 뭐 칩 콘덴서라든가 칩 코일이라든가 칩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원활하게 잴 수 있습니다. 정밀도 상당히 좋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 트위저가 좀 고가 장비가 있고 보급형 장비가 있는데 이 고가 장비는 비싸요. 보통 60만원 정도 합니다.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정도 하는데 보급형 장비는 여기 보면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없다. 그죠? 고급 장비에는 인덕턴스 값을 잴 수가 있어요.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인덕턴스라는 건 뭐냐? 코일 L을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초 전기전자 기초 강좌에 보면 이 코일에 대해서 알려는데 인덕턴스는 뭐냐면 그 유도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유도 능력. 그걸 우리 헨리로 표시하는데 단위를 이제 헨리라는 단위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미리 헨리라는 단위를 써서 많이 측정을 하죠. 이 헨리 값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저가 장비는 이 부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0을 한다면 돈이 있으면 좀 좋겠지만은 좀 어려워. 저도 이걸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 이제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데 아마존 같은 데는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실시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베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절감을 해서 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중국 사이트 알리 쪽에 보면 이제 광군절이라든가 이럴 때 그런데 이제 뭐 많이 행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장비를 사면 좀 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급형을 갖고 있는데 보급형 장비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쓰기에
요게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측정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급형 장비를 구매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보급형 장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보급형 장비예요. 이게 스마트 트위즈인데 뚜껑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핀셋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게 되면 전원이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급형 장비는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없다. 주로 잴 수 있는 게 저항, R, C, 콘덴서, D, 다이오드 이렇게 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르면 여기 좀 저항 모드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AD 보드 같은데 보면 그죠? 다이오드 모드로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 변합니다. 이렇게 여기 다이오드 모드가 되어 있죠. 이게 다이오드 모드가 여기. 자, 이거 가지고 쇼트키 다이오드나 이렇게 핀셋으로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양부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다이오드는 순방향하고 역방향도 안 통하지 않습니까? 얘는 양품이란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찍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측정하기가 좀 편리하죠. 그죠? 요거는 지금 제가 6만원 직구로 제가 6만원인가 5만원 주고 산 것 같습니다. 행사 때. 비싸지는 않아요. 그죠? 뭐 이게 뭐 단가가 낮다 그래서 기능 역할을 못 두고 제가 이제 차이를 한번 봤는데 정밀도 차이도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장비를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 수리할 때 작업 공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우리가 이제 테스터기를 쓰다 보면은 리드봉이 미끄러져서 다른 부품을 쇼트를 시켜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저런 부분은 이제 집게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쓰기가 좀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한 6만원 정도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기능 테스터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수리맨들이나 아니면 취미로 하시는 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도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자기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수동소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수동소자 RLC, 저항, 콘덴서, 코일이 들어가는데 그 수동소자 없이는 전자소자 회로가 구성되기가 어렵죠. 보통 이게 립스보드 하나를 보더라도 보면 많은 콘덴서가 이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콘덴서들이 보통 뭡니까? 굉장히 그 어떤 분량을 가지고 오는 소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정전 용량을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캐패시턴스 메타라는 게 별도로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돈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LCL 메타라는 게 있는데, LCL 메타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LCL 메타는 아니고요, 주파수 카운터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RLC, 그죠? 인덕턴스 값을 우리가 LCL 메타로 잴 수가 있어요. 그죠? 크죠 좀. 이런 부분, 이런 장비도 있다.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장비까지는 뭐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기능 소자만 있어도 우리가 수리할 때 크게 애로사항 없이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콘덴서 같은 거 종량을 측정할 때는 이 다기능 소자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값이 220 마이크로인데 측정을 해보니까 150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걔는 정전 용량이 떨어져 용량 감퇴가 됐기 때문에 전자혈에 막대한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저항값이라든가 콘덴서 정량 용량 값을 우리가 측정할 때 많이 쓰고요. 또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수리맨들이 보면 데이터 시트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FET라든가 TR이라든가 뭐 FE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다리가 3개가 나와 있는데 보통 좌측부터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부터 GDS라고 보통 돼 있죠. 게이트 드레인 소스라고 돼 있고, TR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정면을 봤을 때 좌측부터 베이스 2m 컬렉터, 베이스 컬렉터 2m 이렇게 보통 다리가 되어 있는데 TR은 약간 틀려요. 그죠? MPN이나 PMBTR에 따라서 핀매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품명을 보고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거의 안 찾죠.
그때는 이 다그닝 테스트가 꽂으면은 이 핀맵이 어느 게 에미터고 어느 게 콜렉터고 어느 게 베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많이 쓰죠. 이런 거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그닝 테스터는 인터넷에서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쓰기가 좋습니다. 요렇게 지금 뭐 이 소켓이 있어서 여기다 물려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콘덴서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측정할 때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 에러상을 겪는 분이 뭐냐면, 자 이게 리스보드잖아요. 리스보드 2차 측에 콘덴서가 문제가 돼 있어요. 겉은 멀쩡해요. 이거를 좀 용역 측정하려면은 이 실장 상태에서 하면은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 용역 측정이 안 됩니다. 얘를 이제 뒤에 디솔더링을 해서 콘덴서를 떼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떼어내면 다리가 짧단 말이죠. 그죠? 다리가 짧아요. 이게 콘덴서를 빼내면. 그러면 짧은 콘덴서를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 꽂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후크라는 이 케이블이 제공돼요. 이 갈고리 같이 모양이 생겼는데 콘덴서 양쪽에다가 다리에다가 이 후크를 걸고 여기다가 이 리드선을 꼽아가지고 리드봉을 꼽아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저도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걸 많이 써요. 캐펜시서스 메타도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이걸 쓰는데 그 두 개 측정을 해봤더니 그렇게 어떤 정밀도 차이는 그렇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장비는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장비입니다. 자, 이제 솔더링, 디솔더링 장비로 넘어갈게요. 자, 솔더링 장비, 납땜하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인두로 납땜하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고주파 인두기를 이제 주로 가지라고 했는데, 인두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라믹 형태의 인두기가 있고 고주파 인두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입문자들은 이제 뭐 돈이 여유가 없어서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인터넷에서 세라믹 막대 인두기라고 있죠. 그죠? 그 인두기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전자기기를 수리할 때는 조금 삼가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라믹 인두기는 자기가 그 히터가 가지고 있는 열량만큼 최대 온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전자 소자는 보통 보면 열에 약한 그 우리 소자들도 많습니다. 데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주파 인두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온도 컨트롤 패널이라 해가지고 어떤 내가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 그 열량만큼을 그 전자 소자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자 소자에 데미지가 없겠죠. 그래서 세라믹 인두는 가능한 좀 가급적 쓰지 말고, 요것도 가격대가 좀 비싸요. 보통 싼 게 25만원에서 비싼 건 60만원대까지 갑니다. 근데 이 고주파 인두기도 보면 우리가 수리맨들이 제일 많이 쓴 게 이게 인두기예요. 인두기는 오래 쓰다 히터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명도 브랜드 있는 장비를 안 쓰게 되면은 우리가 부품 구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설령 AS가 된다 그래도 보내야 돼요, 외국으로. 근데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AS가 안 돼요. AS가 안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파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야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두기를 우리가 반드시 고주파 인두기를 사는데 이게 지명도 있는 거,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인두기를 좀 사야 되는데 강사님이 그 고주파 인두기를 사라고 얘기했는데 몇 와트짜리를 쓰면 됩니까? 보통 고주파 인두기는 90와트하고 120와트용을 많이 쓰는데 보통 90와트를 많이 써요. 저도 90와트를 쓰고 있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지명도 있는 제품을 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AS에 많이 문제점이 있죠. 왜냐면 지명도 있는 제품은 AS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두기를 쓰다가 한 시터가 3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오니까 이틀에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아서 쓰고 있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쓰는 팔다리 관절이 망가지듯이 인두기도 많이 쓰다 보면 이 히터가 나가요. 그죠? 영구히 쓴다 그러면 뭐 안 되겠죠. 그렇게 쓰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히터를 우리가 내가 자작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두기를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세라믹 인두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얘는 쓰시면 안 되는 인두기입니다. 이거 쓰지 마시고요. 얘를 꼭 써달라. 그죠? 돈이 좀, 이게 돈 얘기를 하면 참 여러분들한테 좀 거북한 얘기인데, 조금씩 절약해서 이 담배를 태우시는 분 있죠? 건강 해로우니까 그 돈을 한 2년만 저축하세요. 예? 그래서 그 인두기 사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디솔더링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솔더링 장비. 디솔더링 장비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 납을 제거하는 장비다. 납을 제거하는 장비.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인두기, 한 손에는 수동 납 흡입기를 잡고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특히 메인보드 수리할 때 수동 흡입기하고 인두기를 통해서 했을 때 인두 팁이 가는 패턴을 때려서 패턴이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 디솔더링 장비는 이 고급형하고 저가형이 있는데 고급형은 가격이 비싸요. 보통 60만원대 합니다. 저도 갖고 있는데 안 쓰죠 지금. 왜냐면 구입한 지가 좀 됐는데 흡입력이 약해. 흡입력이 잘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샀냐면 직구를 통해서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서 디솔더링 저가형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이놈이 이거 좀 괴물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흡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강하니까 납이 옆으로 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불량이 아니라 흡입력이 세서 그렇습니다. 요거 뚜껑을 제끼면은 납을 여기 있는 안에 납을 버리기도 좋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디솔더링 장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인두기하고 납 흡입기 결합이 된 걸 하나의 통합된 장비를 우리가 디솔더링 장비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많은데 저도 이제 수동 납 흡입기도 써요. 근데 이제 모니터 수리가 5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립소드 수리할 때 수동납 흡입기라면 굉장히 작업성이 떨어지잖아요. 얘를 온도를 달아가지고 바로 그냥 얘로 그냥 5개를 필요한 부품을 다 동시에 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걸 쓰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가격은 비싸죠. 10만원 미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그 고객 중에는 이거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구독자 중에는. 그래서 잘 쓰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써보면 참 좋습니다 이게. 자, SMT 관련 장비입니다. 자, 솔더링 장비 중에서 우리가 이제 SMT 리옥 장비가 있는데요. 열풍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열풍기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띄는 게 SMD 타입의 이제 보통 그 디펙 타입의 FET라든가 FET는 이렇게 생겼죠. 다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방열판이 하나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SOIC 8핀 타입의 SMD 타입 다리가 이 진해 형식으로 모양으로 생겨서 8개가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여기 이제 표면 실장 부품이라고 그래갖고 이 PCB에 이렇게 표면에 붙어 있죠. 솔더링 돼 있죠. 이걸 우리 인두기를 뗀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이걸. 그래서 열풍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열을 가하고 여기다 열을 가해서 핀셋으로 들어 올리는 거죠. 인두기를 뗐을 경우는 지금 양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못 뛰면 패턴이 손상이 되는 경우, 일어나는 경우,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열풍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SMD 리웍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 열풍기 하죠. 그래서 이 장비는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장비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요. 이 지금 AD보드, 모니터 수리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AD보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AD보드에 보면 이제 보시면 말이죠. 이런 거 같은 거 뒤에 거의 지금 SMD 부품이에요. 거의 SMD 부품. 여러분들 눈에 보시잖아요. 요것도 SMD, 레귤레이터도 SMD, 쇼트키 다이오드 SMD, 그죠? 이런 SOIC 8핀 타입 이런 것도 SMD. 여기 지금 이 스케일러 얘도 SMD. 그죠? 다 SMD잖아요. 크리스탈 SMD. 이거를 우리가 인두기를 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오래 수리하는 사람은 인두기 2개 갖고도 뛸 수가 있어요. 인두기 2개 갖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패턴 손상을 일으키는 쪽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권장을 안 하는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 열풍기를 구입을 하는데 이 열풍기 역시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자, 열풍기도 고주파 인두기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쓴 장비죠. 요즘 안에 히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히터가 오래 쓰다 보면은 손상이 많이 더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제품이 아닌 경우, 특히 국내 AS망을 갖추지 않은 데는 이거 AS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구매하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장비, 고주파 인두기라든가 열풍기는 AS망이 잘 갖춰진 부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명적인 제품을 구입하라는 게 그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가격이 싼 걸 구입하려다가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건 많이 쓰는 장비다 해서 제가 좀
가격 있는 장비를 써서 아직까지 고장 없이 잘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열풍기 구입할 때는 AS망이 잘 갖춰진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구입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많이 써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어떤 보드에 있는 이런 SMB 타입 탈거할 때 어떡합니까? 그죠? 인두기 갖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풍기 갖고 쓸 수밖에 없는데, 많이 쓰는 장비다 보니까 고장이 날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죠? AS를 보내지 않는다면 부품을 구매를 해서 부품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갈 수가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죠? 또 나름대로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장 나면은 자작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SMP 장비 중에서 열풍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핫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도 CCFL 방식에서 LED로 이미 넘어갔죠. CCFL은 만약 형광등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형광등 방식에서 인버터를 통해서 인버터라는 건 뭡니까? CCFL 형광등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로 인버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LED 모니터로 바뀌었잖아요. 백라이트가 CCFL에서 LED 쪽으로 넘어가면서 안에 이런 LED 바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LED 바가. 근데 CCFL 같은 거 고장 나면 통째로 수리가 안 되니까 통째로 CCFL을 사다가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제 LED 바가 이 들어있는 LED 바 안에 이 LED 바를 통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LED 패키지들이 쭉 붙어 있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이 엣지형이냐 아니면 다이렉트냐에 따라서 LED 숫자가 틀리겠지만 보통 이제 보급형 다이렉트 방식을 써서 이 샤시에, 이 샤시가 이렇게 있으면 TV 같은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샤시에 이렇게 쭉 LED 바가 몇 개가, 3개가 들어있던 4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간혹 모니터는 이 다이렉트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엣지 방식을 쓰는 거죠. 요 상단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던가 아니면 좌우에 이렇게 붙어 있던가 이렇게 이런 방식을, 엣지 방식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LED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요 패키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간혹 요것이 쇼트가 되어 나가요. 그러면 TV 같은 건 소리가 들리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이 100% 뭡니까? LED 패키지가 쇼트가 되거나 아니면 나가서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모양이 똑같은 거면 소편하게 구입하면 되겠지만 이 모양이 똑같은 거 구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걸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LED 패키지를 구입하다가, 그죠? 여기다가 이걸 떼어내고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이게 LED 패키지가, LED가 이렇게 생겼는데 양쪽에 납땜이 돼 있단 말이죠. 여긴 발광체에서 발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인두기나 열풍기하면 이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거 인두기하고 열풍기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다 이게 눌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핫플레이트라는 게 필요해요. 여기다 열을 가해서 얘를 이 위에다 올려놓고, 요 LED 패키지가 열이 닿으면 핀셋이 되면 쏙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산 LED 패키지를 여기다 갖다가 요 위에다 놓고 붙이면 되죠. 붙이기 전에 여기다가 크림납을 약간 도포해 놔갖고, 여기다 크림납은 이제 점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LED 패키지 올려놓으면 크림납은 뭐 녹으면서 여기 이제 안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수리하는 게 이제 핫플레이트인데, 요 뭐 가격이 지금 이런 제품은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수리맨들은 거의 다이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다이. 자기가 자작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터를 구입하고 템퍼러처 매터, 온도 매터 구입하고 뭐 스위치 구입해서 하는데, 이렇게 사는 거 저는 이제 자작을 하지 않고 구매를 했어요. 여기 컨트롤 패널이 있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이. 그래서 보통 저는 350도로 가해놓고 쓰고는 있는데 뭐 좋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샀어요. 근데 보니까 모양도 괜찮고 뭐 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CCL 방식보다는 LED 모니터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패키지 분량이 많습니다. 의외로. TV까지 같이 한다면 여러분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LED 핫플레이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필수 장비라는 거죠. 그죠? 자, 펌웨어 관련 장비는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아시죠? 자,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